17장에서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조절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이 물고기는 일명 내눈박이라고 불리고 아나블랩스라는 속에 속하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보통 수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눈이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눈의 위에 한 반 정도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즉 수면 위에서 오는 이런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눈의 구조를 갖고 있고, 반면에 수면 아래쪽에 있는 눈은 물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빛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의 눈에서 공기를 통해서, 상부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받기 위한 구조와 또 아래에서 오는 그러한 빛, 수면 아래에서 오는 빛을 받기 위한 구조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보면은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이 동공의 크기죠. 동공이,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면 위에서 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동공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면 아래에 있는 동공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죠.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동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면을 따라서는 그러니까 수면과 거의 접촉하는, 수면은 꼭 직선으로 항상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약간의 물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면적을 갖는 이런 수면과 접촉하는 면에서는 색소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두 개의 동공이 이 색소층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그 눈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비록 동공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전부 다 한 개의 렌즈를 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렌즈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망막도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 오는 빛만 감지하는 망막이 위쪽에 있고, 수면 위에서 오는 빛만 감지하는 망막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그림에. 그리고 이제 망막에 있는 세포들의 어떤 층이 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망막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망막이 좀 더 훨씬 망막층이 두껍고 좀 더 큰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빛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코니아, 각막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코니아가 이제 두 개의 층으로 좀 나눠져 있죠. DC라고 되어 있는 게 도살 코니아, 그러니까 상부 쪽에 있는 코니아가 되겠고, 그리고 아래에 VC라고 되어 있는 게 벤트럴 코니아에서 아래쪽 코니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도살 코니아가 훨씬 두껍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층에서 오는 그런 빛과 물에서 오는 빛을 각각 분리해서 망막의 상을 맡게 되고, 따라서 뇌는 아마도 이 두 개의 상을 분리해서 인식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상반부와
하반부에 보면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체는 거의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발현 과정에 있어서 뭔가 다르게 조절이 돼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유전자 발현이 상당히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그런 세포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균에서 일어나는 전사 조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장균이 트리프탄 합성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균은 생존하기 위해 이제 트리프탄이 필요하게 되는데, 또 대장균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찾아서 이동해가는 생명체가 아니라 숙주에 의존해서 숙주가 공급해주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숙주가 트리프탄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즉 주변에 트리프탄이 많으면은 트리프탄이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긴 하지만 대장균의 입장에서는 굳이 트리프탄을 만드는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훨씬 적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합성을 중지시키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변에 트리프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런 트리프탄 합성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합성을 해야만 이제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장균은 어떻게 트리프탄 합성 경로를 조절하느냐?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효소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소의 양을 조절하여 반응을, 트리프탄의 합성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빠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최종 산물, 즉 이 경우에서는 트리프탄이 되겠죠. 트리프탄에 의해서 억제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림 18-2에 보면은 이 조절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트리프탄을 생합성하는 이 과정에는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각 단계마다 거기 매개하는 효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산물인 트리프탄은 첫 번째 단계를 매개하는 효소를 억제시켜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리프탄 합성을 이제 억제하게 해주는 이러한 이제 조절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효소를 암호하고 있는 유전자가 5개가 지금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두 번째 효소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2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돼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토탈 5개의 유전자가 이 트리프탄 합성 경로에 관여하는 이런 효소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유전자를 발현할 때 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트리프토판은 역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전자 발현은 메신저 RNA의 전사 단계에서 조절을 한다. 즉 메신저 RNA를 만드는 것을 조절하니까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오페론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구 물질에서 이제 세 단계를 거쳐 트리프토판을 합성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암호하는 유전자가 5개가 있고, 이 5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프로모터 뒤에 쭉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 프로모터와 연결되어서 이 5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전사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긴 메신저 RNA에 모두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메신저 RNA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 18-3,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폴리펩타이드에는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전사되어 있는 이곳에는 이제 시그널이 그러니까 그 폴리펩타이드 각 폴리펩타이드별로 게시 코드과 종결 코드는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메신저 RNA에 다 전사가 되어 있지만 이 번역 단계에서는 5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번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한 대사경로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한 개의 프로모터에 전부 다 연결돼서 같이 발현되고 발현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연관된 유전자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거, 통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조절을 하려면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니까 좀 복잡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통합해서 이제 같이 발현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발현이 안 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통합적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DNA 구조물 그 시퀀스 중에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결합이 돼서 쭉 메신저 RNA를 이제 합성하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거죠. 합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하는 역할하는 DNA 시퀀스 부분을 작동자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RNA 중합 요소가 유전자에 접근하는 것을 조절하게 되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작동자 부분과 또 RNA 종합효소가 붙는 자리인 프로모터 부분, 그리고 이 동시에 발현이 되거나 발현이 되는 이런 유전자들, 이것을 합쳐서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동자, 프로모터 또 프로모터 뒤에 전사 단위로 같이 엮여 있는 유전자들을 합쳐서 오페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페론은 이제 통합 조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억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작동자가 설명을 했었죠. 작동자는 전체적으로 마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DNA 부분인데, 바로 이 작동자의
결합을 해서 그래서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갖다가 억제자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작동자에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모터의 RNA 중화효소가 이제 결합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어야 되니까 이 역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유전자에선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유전자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을 테고 그 유전자로부터 발현이 돼야지만이 이제 억제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바로 억제자 단백질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그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오페론은 좀 더 트리프탄을 합성하는 그 대사 경로에 관련된 효소들이기 때문에 TRP 오페론이라고 이제 TRP는 트리프탄을 이제 약칭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트리프탄 생합성과 관련된 오페론이기 때문에 TRP 오페론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조절 유전자는 이 TRP 오페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프로모터를 갖고 있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RP 오페론과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는 다음에 스스로 좀 합성이 이제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프로모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용어는 이제 공동 억제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억제자 단백질과 결합하여 오페론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은 분자를 공동 억제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TRP 오페론과 관련되어서 보면은 TRP 오페론의 억제자는 조절 유전자로부터 합성이 됐을 때 불활성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작동자 부위에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 억제자가 필요한데 이 공동 억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TRP 오페론에서는 트리프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프탄이 TRP 억제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억제자가 활성화되어서 작동자 이제 DNA죠. 작동자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작동자의 억제자가 결합이 되면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 쪽에 이제 결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가 안 이루어진다. 전사에서 이 TRP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억제자가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TRP 오페론의 전사를 이제 막아준다, 방지한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맨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RP 억제자의 경우 이게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장에는 이제 항상 이 TRP가 TRP 억제자가 이제 대장균에는 이제 항상 존재를 하게 된다 하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TRP 억제자가 지속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항상 대장균 안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왜 TRP 우페론은 지속적으로 꺼져 있지를 않고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동자의 억제자가 결합이 될 때 공유 결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역성이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합이 되면 딱 늘러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붙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등 이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을 때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어떻게 메신저 RNA가 합성이 돼서 이제 트리프탄을 이제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공동 억제자인 트리프탄이 결합되어야만 이 억제자가 활성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프탄이 없으면은 억제자가 이제 불활성 형태로 비활성화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작동자 부분에 이제 결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트리프탄이 많이 존재를 하면은 이 억제자가 작동자와 결합을 해서 메신저 RNA의 합성을 갖다가 방지를 하게 되는데, 트리프탄이 적게 되면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억제자가 결합하지 못해서 메신저 RNA의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TRP 오페론이 지속적으로 꺼져 있지는 않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억제성 오페론과 유도성 오페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제성 오페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작은 분자가 조절 단백질에 결합하여 전사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전을 갖고 있는 오페론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트리프탄 오페론, TRP 오페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도성 오페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작은 분자가 조절 단백질에 결합해야만 전사가 촉진되거나 또는 유도되는 오페론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락 오페론입니다. 락 오페론은 락토스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오페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억제성 오페론의 경우 트리프탄이 존재를 하게 되면 트리프탄이 조절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조절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활성화된 조절 단백질은 오퍼레이터, 작동자의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에 의해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사가 억제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조절 단백질이 오퍼레이터에 결합을 해서 전사를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이 조절 단백질을 억제자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제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작은 분자, 즉 트리프탄은 공동 억제자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유도성 오페론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하단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그림이죠. 중간 정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조절 유전자인 락I라고 되어 있는 이런 유전자에서 발현이 되면은 락 억제자라고 이미 좀 나와 있죠. 이 조절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절 단백질은 이미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락 오퍼레이터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락 오퍼레이터에 결합이 되면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되는 것을 막아서 결국 전사가 안 일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단백질을 억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TRP 오페론에서의 트리프톤과는 다르게 락 오페론에서는 알락락토스라는 이런 물질이 유도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알락락토스라는 물질은 이제 락토스로부터 소량 생성되는 이제 이성질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락락토스가 이 바로 억제자, 그러니까 락 억제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활성화된 락 억제자가 불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트루티판은 억제자로 활성화시키는데 알로락토스는 반대로 이 억제자를 불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억제자가 오퍼레이터 부분에 결합을 할 수 없게 되니까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즉 전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조절 단백질은 뭐 전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억제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알로락토스는 전사를 유발을 하는 거죠. 전사를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 알로락토스는 이제 유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억제성 오페론에서 그 작은 물질은 공동 억제자가 되지만, 유도성 오페론에서는 조절 단백질과 결합하는 작은 분자가 이제 유도자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락오페론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단백질이 이제 종류가 또 설명 나와 있죠. 베타 갈록토스 가스분해 요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베타 갈락토시데즈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락G에 이제 암호화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어서 락Y, 락A 라고 이름이 붙여진 유전자로부터 투과 요소, 아세틸 전이 요소 등이 만들어지고, 이 효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락토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성 효소에 대해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화학적 신호에 의해 발현되는 효소들.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인듀서에 의해서 알로락토스에 의해서 락토스를 이용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 세 효소가 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락토스, 그러니까 락오페론에 있는 이러한 효소들을 결국 유도성 효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주로 이화작용, 분해하는 쪽에 관여를 하는 효소들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특정한 영양분이 있을 때 발현이 된다. 락오페론의 경우는 락토스가 있을 때 발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억제성 효소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반대로 화학적 신호에 의해, 즉 작은
분자가 여기 화학적 신호에 해당되겠죠. 이것이 발현이 억제되는 효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효소들은 주로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트리프탄 합성 경로에 있는 효소들은 좀 더 트리프탄을 만드는 경로에 작용하는 거니까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억제성 요소는 필요 없을 때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죠. 동화작용에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필요 없을 경우는 동화작용 경로를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이런 요소들은 주로 억제성 효소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생존에 필요한 최종 산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이 반응 경로가 억제가 되는 그러한 조절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이제 상반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조절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조절 단백질이 둘 다 억제자로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억제 단백질에 의해서 전사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유도성, 억제성 오페론을 모두 음성 유전자 조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음성, 즉 발현이 안 되는 쪽으로 조절되는 조절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성과 억제성 우페론 둘 다 억제자 단백질이 작동하기 때문에 음성 유전자 조절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내눈박이가 헤엄치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 물고기는 관상용 물고기로 많이 길러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학기는 6월 24일 5시에 기말고사를 이제 60분간 보게 될 텐데, 그 기말고사 한 번으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학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진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21장이나 20장까지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